작년 나는 기어코 환갑을 넘겼다. 환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물리적인 무게감은 예상보다 훨씬 잔인하고도 구체적인 압력으로 내 전신을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역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탱하던 육체로부터 유효기간 만료를 공식적으로 선고받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세상은 나를 어르신 혹은 선생님이라 부르며 예우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 뒤에는 이제 그만 무대 뒤로 사라져달라는 노골적인 퇴장 요구가 서려 있었다. 아침마다 마주하는 욕실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정직해서 고통스러웠다. 거울 속에는 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낡고 누런 메리아스처럼 탄력을 잃고 흉하게 처진 살덩이들이 매달려 있었다. 한때는 팽팽했던 가슴팍은 중력을 이기지 못해 볼품없이 흘러내렸고 옆구리에는 탐욕스러운 세월이 가득 채워놓은 비계층이 겹겹이 접혀 있었다. 피부는 생기를 잃어 푸석거렸으며 그 위로는 마치 죽음이라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듯 검버섯들이 불길한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세월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수만 번 지나간 깊은 계곡이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시장 바닥에 내팽개쳐진 죽은 생선의 그것처럼 탁하고 비굴했다. 나는 거울 속에 그 노인을 증오했고 그 노인이 나라는 사실에 구역질을 느꼈다. 가정이라는 이름의 성체 안에서 나의 존재는 이미 유령에 가까웠다. 아내와의 관계는 5년 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언된 잠자리 정전과 함께 완벽한 종말을 고했다. 그것은 합의된 평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지독한 권태와 생리적 혐오가 빚어낸 단절이었다. 같은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내의 살결이 우연이라도 스치면 나는 전기에 감전된 듯 소름 끼치는 불쾌감을 느꼈고 아내 역시 내가 뿜어내는 노인 특유의 퀴퀴한 채취를 참기 힘든 듯 노골적으로 등을 돌려누웠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며 같은 공기를 마시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서류상의 타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사회적 가면인 글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뜨거웠다.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스타 드라마 작가로서 내 손끝에서는 매일 밤 복수와 지정, 금기된 사랑과 파멸의 서사들이 용암처럼 쏟아져 나왔다. 화면 속의 젊은 남녀들은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며 세상을 다가진 듯 포효했고 대중은 내가 설계한 그 가짜 욕망의 미로 속에서 열광하며 대리 만족을 느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주인 나의 현실은 차갑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매일 밤 서재 구석 모니터에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불빛만이 유일한 동료인 공간에서 나는 자위로 욕망을 배설했다. 그것은 남성성의 확인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감정의 찌꺼기를 치워내는 비루한 뒷정리였다. 사정 후 밀려오는 것은 환희가 아니라 눅눅한 휴지 더미 속에 버려진 내 남은 자존심에 대한 지독한 자기비하였다. 나는 화려한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는 정반대로 어둠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박제된 짐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감의 압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턱턱 막히던 눅눅한 여름밤이었다. 나는 담배 한 대를 태우며 동네에서 가장 어둡고 후미진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골목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이 이빨 빠진 노인처럼 늘어선 그곳 3층 창가에서 신경질적으로 전멸하는 보랏빛 네온 사인이 내 망막을 낚아챘다. 태국 전통 마사지 남녀 공용 24시간 수면 가능. 그 저렴한 보랏빛 문구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악마의 유혹적인 혓바닥처럼 내 메마른 심장을 핫고 지나갔다. 60대의 노구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초대였다. 저 문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정말로 마사지만 하는 곳일까? 동네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단숨에 분토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 공포보다 강렬한 것이 있었다. 이대로 말라 비틀어져 죽느니 단 한 번만이라도 타인의 뜨거운 살결을 만져보고 싶다는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박제된 욕망의 성체 안에 갇혀있던 늙은 사자가 던지는 단발마의 비명이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금기된 숲으로의 첫걸음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 보랏빛 불빛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계단 밑에서 불어오는 눅눅한 바람이 내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어서 와, 노인네. 여기가 내가 찾던 진짜 드라마야. 나는 그렇게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상가 건물의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낡은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누군가 뱉어놓은 가래침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3층 복도 끝. 태국 마사지라는 아크릴판 너머로 흘러나오는 보랏빛 조명은 마치 지옥으로 인도하는 유령의 안광처럼 기괴하게 일렁였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여기서 문을 열면 나는 평생 쌓아온 정결한 껍데기를 영영 되찾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내 몸 안의 세포들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그 은밀한 어둠을 갈구하고 있었다. 딸랑. 경박한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싸구려 라벤더 향료와 눅눅한 퇴폐 특유의 습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묘한 채취가 뒤섞인 공기였다. 카운터에는 검은색 민소매를 입은 건장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뒤덮은 짙은 용 문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그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훑었다. 그 무심하고도 예리한 눈빛이 내 남루한 행색과 떨리는 손끝, 그리고 모자 아래 감춘 비겁한 눈동자를 단숨에 해체하는 것 같았다. 전통 마사지 60분, 현금 5만 원입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 속에서 땀에 젖어 눅눅해진 지폐를 건넸다. 사내는 돈을 세지도 않고 서랍에 넣더니 턱짓으로 어두운 복도 끝을 가리켰다. 9번 방으로 가세요. 복도는 개미굴처럼 복잡하고 폐쇄적이었다. 얇은 합판으로 칸막이를 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나직한 신음소리인지 기침소리인지 모를 기괴한 소음들이 간헐적으로 새어나왔다. 9번 방의 문을 열자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누울 법한 낡은 매트리스와 때 묻은 타월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그 비좁은 공간이 마치 나를 가둘 관짝처럼 느껴졌다. 옷을 벗어 벽에 걸린 옷걸이에 걸 때 내 마른 몸이 부끄러워 조명을 가장 낮게 줄였다. 매트리스에 엎드려 기다리는 15분은 영겁과도 같았다.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누군가 습격하면 어쩌지? 경찰이라도 들이닥치면. 내 인생은? 온갖 망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릴 만큼 크게 울려 퍼질 때쯤 조용히 문이 열렸다. 작은 체구의 젊은 여성이었다. 언뜻 봐도 내 딸보다 어려 보이는 20대 초반의 태국 여성이었다. 그녀는 짧은 핫팬츠와 가슴골이 깊게 패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내 등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내 허벅지를 누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타인의 온기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길이 내 딱딱하게 굳은 어깨와 척추, 마디마디를 꾹꾹 누를 때마다 내 영혼의 밑바닥에 박제되어 있던 욕망이 꿈틀거리며 깨어났다. 그녀는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밀착시켰다. 뜨거운 콧김이 귓바퀴를 간지럽혔다. 사장님 서비스 있어요. 핸드 3만, 마우스 5만, 다 하는 거 10만. 그녀의 서툰 한국말은 이 은밀한 시장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었다. 비용은 구체적이었고 제안은 노골적이었다. 나는 당황한 척 눈을 감았지만 이미 내 아랫도리는 그녀의 허벅지가 스칠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있었다. 60년 평생 지켜온 도덕적 보루는 그녀의 손길 한 번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빳빳한 신사임당 2장을 꺼냈다. 10만 원.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식사비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청렴함을 팔아치우는 파격적인 거래였다. 돈을 받아든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비즈니스적인 활기로 변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던졌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와 탄력 있는 육체는 내 노쇠한 감각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드라마 작가도 한 가정의 가장도 아니었다. 그저 굶주린 짐승처럼 타인의 육체를 갈구하는 발정난 늙은 순놈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욱 도발적이고 퇴폐적인 율동을 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쓴 드라마 속의 비극적이고도 탐욕스러운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사회적 지위, 나이, 체면.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진 채 오직 육체적 쾌락에만 매몰되고 싶다는 열망이 이성을 완전히 압도했다. 실제 행위가 시작되자 나는 자괴감과 희열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다. 내 몸의 노쇠함이 부끄러워 불을 꺼달라고 애원하는 나의 비겁함,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렬하게 타오르는 원초적인 욕구. 그녀의 차가운 피부와 나의 뜨거운 호흡이 뒤섞이며 방 안의 공기는 농밀해졌다. 나는 그녀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청춘을 붙잡으려 절망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실오라기까지 던져버렸을 때 내 시야에는 비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흐릿한 분홍빛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몸은 마치 정교하게 빚어진 도자기 같았다. 마른 체형과는 대조적으로 탄력 있게 솟아오른 가슴,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곡선. 특히나 그곳, 숲 하나 없이 매끄럽게 드러난 민둥산의 자태는 5년 동안 죽어있던 나의 시각세포를 강렬하게 난도질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60년 인생의 체면 따위는 이미 그 좁은 방 문턱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와 천천히 내 몸 위로 올라탔다. 부드러운 가슴과 매끄러운 성기가 내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마찰할 때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메말라 비틀어진 대지에 내리는 단비이자 거대한 해일이었다. 잠자고 있던 나의 물건은 그 생소하고도 강력한 자극에 반응하며 활화산처럼 부풀어 올랐다. 혈액이 한 곳으로 쏠리는 감각, 터질 듯한 압박감. 나는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의 증거라 확신했다. 드디어 그녀의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 닿는 순간 느껴지는 뜨거운 수분감. 그녀 역시 이미 축축하게 젖어 나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입구는 생각보다 좁았고 깊이는 짧았다. 그러나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그곳은 마치 지능을 가진 해면체처럼 내 것을 움켜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엇박자로 조여오는 그 비현실적인 리듬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극락의 문턱을 넘나들며 비명을 질러댔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5년의 공백, 그리고 60년의 무게가 단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질수록 내 안의 화산은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의 모든 응어리, 아내와의 냉전, 작가로서의 고독, 노화에 대한 공포가 끈적한 액체가 되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폭발은 길고도 강렬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온 전율이 머리끝을 때렸고 나는 눈앞이 하얘지는 아찔함 속에 몸을 떨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박제되었던 나의 남성성을 다시 끄집어내는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의식이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환희가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허무함과 함께 이 금지된 유의가 불러올 파국에 대한 예감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엄습했다. 그날 이후 나의 서재는 더 이상 창작의 공간이 아니었다.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수만 개의 활자들은 보랏빛 조명 아래 일렁이던 살결의 잔상에 가려져 형체를 잃었다. 아내와의 식탁은 고문대와 같았다. 묵묵히 고등어살을 바르는 아내의 손마디를 볼 때마다 마사지샵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뇌수를 자극했다. 죄책감은 짧았고 갈증은 지독했다. 박제되었던 욕망이 해동되자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허기로 변해 나를 집어삼켰다. 딱 일주일이었다. 나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조차 없었다. 익숙하게 건물을 오르고 용 문신 사내에게 5만 원을 던지듯 건넸다. 저번 그 아가씨 있나? 그 친구 오늘 쉬어요. 다른 에이스 넣어드릴게요. 취향에 맞을 겁니다. 안내받은 방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넓었지만 공기는 더 탁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는 지난번의 가녀린 소녀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30 초반쯤 되었을까. 그녀는 풍성하다 못해 터질 듯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
꽉 끼는 타이트한 원피스 위로 육덕진 가슴과 묵직한 골반의 곡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건강한 살집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미세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안녕하세요, 오빠. 나 미미. 그녀는 능숙하게 내 등 위로 올라탔다. 지난번에 그녀가 깃털 같았다면 미미의 무게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묵직한 허벅지가 내 옆구리를 조여오고 풍만한 가슴이 내 등에 밀착되어 뭉개질 때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것은 마사지가 아니라 노골적인 애무였다. 나는 서둘러 10만 원을 꺼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옷을 벗어던졌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녀의 전신이 눈앞에 펼쳐졌다. 잘 익은 과실처럼 흘러넘치는 가슴과 부드러운 살집이 잡히는 복부, 그리고 숲이 제거된 채 매끄럽게 빛나는 그 은밀한 부위까지. 그녀는 나를 눕히고는 그 육중하고도 부드러운 몸으로 나를 덮쳤다. 그녀의 뜨거운 수분감이 내 물건에 닿는 순간 나는 60년 인생이 통째로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상하 운동은 격렬했다. 묵직한 둔부가 내 치골을 타격할 때마다 찌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뇌 끝까지 전달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 금기된 쾌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건물 밖 어둠 속에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최근 남편의 외출이 잦아진 것, 씻고 나서도 미세하게 풍기는 싸구려 방향제 냄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재 책상 구석에서 발견된 마사지 샵 전단지. 아내는 이미 며칠 전부터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집을 나설 때 아내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뒤를 밟았다. 내가 보랏빛 네온사인 아래로 스며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아내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심한 듯 계단을 올랐다. 아내는 카운터 사내에 재질을 뿌리치고 복도로 난입했다. 사내가 당황해 막아서려 했지만 아내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주춤하는 사이 아내는 방마다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그 시각 나는 세 번째 방문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과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내 몸 위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격렬하게 허리를 돌리고 있었고 나는 눈을 까뒤집은 채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비정상적으로 밝은 복도의 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아! 내 위에 있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졌다. 나는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나의 아내가 휴대폰 카메라를 높게 쳐든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렌즈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눈은 증오를 넘어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추하다. 정말 추해, 당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늙고 늘어진 살덩이를 드러내며 젊은 여자 밑에서 헐떡이던 나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내 인생이라는 화려한 드라마가 가장 추악한 막장으로 치닫는 신호탄이었다. 현장에서 발각된 그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지도 가재도구를 내던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냉정함이 칼날보다 더 서늘하게 내 목을 겨눴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내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인화되어 놓여 있었다. 붉고 푸른 네온사인 아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젊은 여자에게 매달려 쾌락에 일그러졌던 나의 노구. 그것은 내가 평생 쌓아온 지성인 작가라는 가면을 처참하게 찢어 발긴 박제된 증거물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내가 말했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진 얼음판 같았다. 30년을 넘게 산 반려자의 목소리라기엔 지나치게 이질적이었다. 아내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 그녀가 내민 이혼 합의서의 내용은 단호하고도 잔인했다. 현재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명의로 된 예금 자산의 80%, 그리고 향후 발생할 드라마 지필 계약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 포기. 그것은 경제적 도살이자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나는 항변하려 입을 벌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내민 사진 속의 내 모습이 너무나 추해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평생 사랑과 윤리를 논하며 드라마를 써내려갔던 손가락이 부끄러워 떨렸다. 결국 나는 비참하게 고개를 숙인 채 도장을 찍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비겁한 노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소외만이 남았다. 자식들은 내 전화를 수신 차단했고 동료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나의 추문이 은밀한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화려한 제작 발표회와 화려한 파티는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되었다.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나온 내가 도착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그 마사지샵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낡은 고시원 밀집 지역이었다. 한평 남짓한 공간. 창문조차 없어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는 그 비좁은 방이 나의 새로운 성체가 되었다. 책상 하나와 비좁은 침대가 전부인 그곳에서 나는 눅눅한 벽지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낸다. 복도 너머에서는 이름 모를 고시생들의 기침 소리와 컵라면 익는 냄새가 벽을 타고 스며든다. 화려한 서사를 집필하던 나의 맥북은 이제 전당포에 맡겨진 지 오래였다. 나는 편의점에서 사온 반값 도시락의 비닐을 뜯으며 거울 속에 나를 응시한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욕망에 들뜬 남자가 없다. 오직 제때 죽지 못해 비루한 생을 이어가는 껍데기만 남은 노인만이 있을 뿐이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멀리서 전멸하는 보랏빛 네온사인이 환각처럼 눈앞을 스친다. 10만 원의 통행료로 샀던 그 짧은 극락의 대가는 내 남은 생 전체를 집어삼킨 지옥이었다. 60년 인생에 공든 탑을 무너뜨린 것은 대단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저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벌어진 15분의 탐닉, 그 찰나의 온기에 영혼을 판 대가였다. 나는 이제 낡은 메리아스를 끌어올리며 차가운 고시원 침대에 몸을 눕힌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 비좁은 방에서 터져나왔던 추악하고도 짧았던 환희의 기억만이 악취. 나는 고시원 방 안에 유령처럼 박제되어 있을 뿐이다. 나의 드라마는 그렇게 가장 비참한 막장으로 완결되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